오늘 얘기의 그 조금 세부적인 범위를요,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하고 건축관, 이러한 제목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옛집의 의미가 이러한 범위와 시각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배경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온돌에 관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시기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보 차원의 내용을 먼저 이렇게 글씨를 썼을 때 어떠한 정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하나의 체계를 만들 때에 그거를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든 정보와 지식은 사람의 특정 방향의 생각으로 형성이 되고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그러한 사람의 생각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특수 배경을 갖고서 그 흐름에 따라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 다음에 지식을 쓰고 지식 다음에 사유를 쓰고 사유 다음에 생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이 앞에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가로를 치고 뒤에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가로를 쳤을 때 그렇게 하고 앞에 거를 A라 그러고 뒤에 거를 B라고 했을 때요. 이것을 조금 더 A와 B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말을 조금 붙이면은 A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 더 객관적인 거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이고 그래서 내가 배우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거고 내가 알고 기억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식이라 그럽니다. B에 해당하는 거는 조금 더 주관적이고 그거는 내 생각을 통해야 되고 배우는 것이기보다 깨닫는 거고 정답이 없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지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의미에 가까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A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을 적에 B가 어떤 모양이 될까 생각해 보면은 B가 A를 그 안에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온돌에 관한 얘기보다도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그랬을 적에 우리는 B에 관한 범위와 윤곽을 잘 모르면은 A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이라고 할 때요. A를 더 많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A에서 얼마나 B로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것을 하나의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라고 쓰고 하나는 동이라고 썼습니다. 동양의 문화, 동양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의 문화를 주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서양과 동양이 대략 한 BC 5, 6세기에 우리가 아는 동양의 무슨 공맹자, 노장자, 그 다음에 서양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쪽 문화의 정신적인 기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동서양 문화의 2000년을 지배를 하게 되는데요. 서양에서는 그것을 유럽에다가 깔아놓는 역할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합니다. 그게 처음으로 유럽 제국을 통일을 하고 나서 헬레니즘적인 문화를
유럽의 전역에다가 이렇게 전파를 하고 비슷한 역할을 중국에서는 한나라가 합니다. 한나라하고 로마하고 시기가 비슷하고 국가적인 세력과 인구 영토가 이렇게 비슷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로마 후기에 기독교가 서양에 들어오고 한나라 말기에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과 기독교의 정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유교와 불교의 정신이 동서양을 지배를 하다가 15, 16세기 서양에서는 르네상스라고 부르고 동양에서는 신유학이라고 부르는 그때의 이 서양에서는 불교에 대한 반성, 서양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성, 동양에서는 불교에 대한 반성으로 각각 그 헬레니즘과 유교로 이렇게 회복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동서양이 비슷한 문화 진전의 패턴을 한 2000년을 유지하다가 저희가 지금 근대라고 하는 역사의 시기를 대략 우리가 20세기를 통해 가지고서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아마도 BC 5, 6세기에 겪은 것과 같은 정도의 역사가 하나의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근대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의 얘기를 동서양의 세계관과 건축관의 시각에서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대는 과거와 달라서 동양과 서양을 같이 우리 안에 놓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진 상태가 돼 있고 그래서 온돌에 관한 문제, 전통 건축에 관한 문제, 그거가 그 자체만의 내용으로 파악이 되기보다도 조금 더 넓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동양과 서양이 20세기의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서 자기화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거다 하는 뜻에서 이러한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먼저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거는 세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무슨 뭐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냥 더 쉽고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데 그거는 동서양을 이렇게 조금 넓은 범위에서 바라보려면은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가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우리 학생을 시켜가지고서 접시를 이렇게 축소를 해서 제일 작은 접시가 있고 그것을 위에 올려놓고 있는 그 다음 크기의 접시가 있고 그것이 또 올라앉아 있는 더 큰 접시가 이렇게 있고 똑같은 그 세 개의 접시가 하나는 서양, 하나는 동양 이렇게 보여지게끔 포개 놓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는 서양 건축 또는 동양 건축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건축은 제일 작은 접시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축은 그 문화권의 독특한 건축관 위에 올라앉아 있는 거가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건축관의 배경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작은 접시가 건축이고 그것보다도 좀 큰 접시가 건축관이라고 하는 접시라면 건축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도 더 큰 접시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불러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축관을 이해하려면은 그것이 올라앉아 있는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건축을 이해하려면은 그것이 올라앉아 있는 건축관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얀 접시를 동양이라고 쓰여 있는 하얀 접시를 이렇게 조그맣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아까 제가 그 동양과 서양의 이렇게 역사의 짝대기를 그리고서 근대라고 하는 20세기의 변화의 기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동양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 자신을 서양 속에 집어넣고 파악을 하는 역사의 변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좋든 싫든 동아시아의 역사 문화적인 운명이 20세기를 거치면서는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과 그러한 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과정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20세기 이후에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삽니다만 우리들이 처해 있는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상황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계관의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배경은 세계관이라는 게 무언가 쉽게 생각하면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이렇게 하늘에 떠 있지 않고 사람은 땅을 밟고 삽니다. 근데 땅이 있다는 것은 땅이 아닌 하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땅을 밟고 하늘의 부분에서 움직이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는 사람 말고 이렇게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동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 있는데 세계관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한 가지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사람은 무엇이고 자연은 무엇인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것에 의해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가 한 가지 배경이고요. 이렇게 색칠을 했을 때 제가 해를 그린 거는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또 한 가지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은 그 내가 있고 자연이 있는 이 세계를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원인이 되고 더 핵심적인 어떤 배경과 원인과 이유가 뭔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근본 세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 그 근본 세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세계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람과 자연 또는 그 관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본 세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상세계라고 하는 말을 붙일 때요. 그거는 이렇게 사람이 매일 먹고 자고 뭐 화장실 가고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의 세계가 있죠. 그런데 이 현상세계는 현상세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근본세계라는 말을 했는데 근본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상세계가 생기는데 그 근본세계의 설정을 현상세계 바깥에 초월적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이유로 현상세계와 초월세계를 둘로 나누는 경우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2개를 하고 그 가운데다 이렇게 점선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있을 수 있나 하면은 또 하나는 똑같은 초월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먹고 자는 현상세계하고 같이 있다. 그것이 위아래로 나뉘어가지고 2개로 떨어진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 안에 같이 있다. 그러면은 현상세계와 초월세계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하는 방법에 따라서 2개의 세계관이 나뉩니다. 이 2개의 세계관 안에서
한쪽의 경우는 동양의 세계관이라고 보고 왼쪽의 경우를 서양의 세계관의 틀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 영어로는 phenomenal하고 transcendental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근본 세계하고 자연 세계라는 말을 써도 될 텐데 지금 그 왼쪽의 경우에는요 초월 세계하고 현상 세계가 위아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직적인 가치 구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역시 초월 세계가 현상 세계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위아래로 나뉘거나 가치가 우열 관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실은 하나의 덩어리고 두 개의 세계가 있어도 상호적으로 관계를 합니다. 서양은 이렇게 설정이 되는 제일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초월 세계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게 되는 거가 저렇게 나누는 중요한 동기가 돼요. 하나님은 현상 세계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동양은 하나의 세계 안에서 하늘과 땅의 조화 관계로 세계를 이해하려고 그랬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초월 세계와 현상 세계 사이에 인간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 발을 짚고 하늘을 향하고 살게 돼 있고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하늘과 땅의 조화와 합일 관계로 사람이 생성되었다라고 봤습니다. 서양에서는 사람이 초월과 현상 세계 사이에 있되 항상 초월 세계를 지향하려고 그래요. 서양 문화에서는 왜 이성이 그렇게 중요해졌을까? 왜냐하면은 초월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초월 세계를 파악해내는 방법이 인간의 이성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떤 생명적인 전체의 기운 안에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삶이 운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땅을 딛고 사람이 있지만 항상 위에 있는 머리 쪽의 가치를 향해서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이성을 방법으로 해서 초월 세계를 지향을 하고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과 자연과 근본 세계가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세계관의 대략적인 윤곽을 설명을 드렸을 때 그것이 여러분께 얼마나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동서양의 건축관을 들여다보기 전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세계관에 대한 배경을 머릿속에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 제가 그 다음으로 건축관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한 10개의 제목을 정해놓고서 그 제목을 소재로 해서 간단하게 짚어 넘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보고 싶습니다. 맨 처음에 제목이 한쪽에다가 영어로 architecture라고 쓰고 또 한쪽에다가 집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집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씁니다만은 대략 한 1900년 전후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건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습니다만은 1900년도 전에는 우리가 그 말을 쓰지 않았는데 건축이라는 말은 영어의 architecture를 번역을 한 말이 건축입니다. 세울 건자 쌓을 축자를 써가지고 건축이라는 말을 썼고 그거는 중국에 왔던 그 서양의 선교사들이 서양 문헌을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가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이 중국말에 단어가 없으니까 이 세울 건자하고 쌓을 축사를 써서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했고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유럽 문헌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아키텍처라는 말의 번역에 용례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중국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서 썼던 단어를 찾아서 그 말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일제 때 전후해서 수입이 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건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건축 쪽에다가 이게 피라밋을 집어넣고 집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조그만 집 한 채와 나무가 있는 그러한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 서양 건축사를 배우면은 맨 먼저 나오는 게 피라밋입니다. 이 피라밋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렇게 생긴 물건이 땅 위에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그 기하학적인 생각으로 그러한 형태를 어떤 그 순수한 이런 그 형태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수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만드는 구조물이라고 하는 게 초월적인 어떠한 그 가치와 그러한 형상을 물질로서 구축해내는 거다. 그것이 바람직한 구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그것이 보기에도 좋고 상징성이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 지금 이 경우는 물론 왕의 무덤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만은, 왕의 무덤을 만드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유독 이러한 기하학적인 어떤 그 모양으로다가 만들게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다가 이런 그 사진을 집어넣은 거는 다른 적당한 사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요, 우리는 새가 사는 집을 새집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새 집을 아키텍처라고 안 그러거든요. 네스트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 아키텍처하고 집의 기본적인 차이가 뭔가 하면은,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떠한 생명체가 어디에 거하는 현상, 그것을 이렇게 총괄적으로 일컬어서 집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새가 사는 집만이 새 집이 아니고, 뭐 아기가 거하는 집을 아기집이라는 말을 쓴다거나, 그 집 아빠 그러면은 집안이 좋다, 뭐 이런 말, 어떤 가정이라는 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어디에 거하는 행위와 거처, 이러한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집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키텍처라는 말을 설명한 거하고 이 집이라는 말을 설명한 거하고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유의 배경과 흐름이 차이가 있었던 것을 우선적으로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꺼내고 싶은 주제가 자아하고 자연입니다. 그리고 자아 쪽에다가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집어넣고, 자연 쪽에다가 조선시대 강희안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관수도라고 하는 이 노인네가 바위에 엎드려 가지고 물을 쳐다보는 그러한 그림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오른쪽에 수염난 할아버지를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에게다가 어떤 그 자기의 그 혼 내지는 영을 이렇게 불어넣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사람을 창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창조하는 주체라는 얘기고, 자연과 사람은 창조하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서 피조된 어떤 객체적인 사물이 돼요. 서양의 문화가요,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듯이 신과 자연 같은 그러한 주체와 객체의 구분을 분명히 한다는 것. 그거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체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 신은 항상 주체가 되어야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주체가 있으면 객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주객체의 구분을 한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신이 있으면 신이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가치가 제일 높아야 돼요. 그러면은 신이 창조한 사물 중에서 자연 같은 물질 세계가 가치적으로 더 낮아져야 되고,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에 사람은 신과 자연의 중가운데쯤 되는 그러한 정도의 가치와 의미를 가질 거다. 그러면은 신, 그 밑에 인간, 그 밑에 자연, 이러한 가치의 위계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창조를 하되, 하나님이 건축을 직접 만들지 않으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건축을 창조하되 자연의 재료를 써서 건축을 표현을 하는데, 무엇을 표현하느냐?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초월적인 가치를 표현할수록 더 좋은 건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건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이 자아를 표현을 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따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인간, 자연과 같은 그런 가치의 위계적인 구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할아버지가 물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사람은 자연 안에서 편안하고 안식하고 있으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면 된다. 그래서 이 자연의 스스로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로 합쳐지면 된다. 그러한 세계를 건축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그러한 세계라는 의미에서 자연이라는 말을 써서 자아의 표현과 자연의 표현을 구별하려고 했던 거고요. 세 번째로 제가 꺼내는 주제가 존재하고 관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 독일의 노이슈바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성곽을 사진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우리나라의 창덕궁을 모형으로 만든 모형을 사진 찍어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서양의 혹시 유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서 서양의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보셨으면은 그게 교회당이건 이러한 성곽이건 큰 구조물이 돌로 견고하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 앞에 하나의 물리적인 덩어리로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양 건축은 그러한 물리적인 존재성이 중요하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건축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말은 그러한 물리적인 존재성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되어 온 실체를 드러내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사고를 합니다. 사람이 작은 하나님처럼 주체가 되어 가지고서 객체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할 적에 그 주체적인 자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은 역시 그 존재물이 갖고 있는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존재물의 모습, 어떠한 모양으로 존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존재적인 건축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은 집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고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마당을 만드는 회랑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집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고 마당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붙어 있으면은 하나의 건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없다는 것은 독립적인 대상물 또는 독립적인 존재물로 구별해낼 그러한 따로 떨어진 물체가 보이지를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존재가 중요하기보다도 서로 간의 관계, 하늘과 땅의 관계, 사람과 집과의 관계, 그러한 관계를 어떻게 맺어주는가 하는 관계 맺는 방식을 건축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의 패턴이 드러나는데요. 서양 철학을 사람들이 존재론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동양 철학을 사람들이 관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생각의 관심이 한쪽으로는 존재에 치우치고 또 한쪽은 관계에 치우친다는 얘기인데, 물론 동양의 건축에도 존재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아마도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겁니다. 집들이 있어도 그것이 관계적으로 엮여 있는 상태로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양의 집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관계 방식 안에서 그 건물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은 그 건물이 잘 파악이 안 되고, 관계적인 건축을 존재적인 건축으로 파악을 하려고 해도 조금 빗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과 같은 사례에서는 관계를 이해해야지 그 건축을 이해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제가 관념과 상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관념 쪽에다가 그 르네상스 시기에 안드레아 팔라디오라고 하는 건축가가 어떤 주택을 지었는데 그게 가운데 동그란 지붕이 있다 그래서 빌라 로톤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오른쪽에다가는 우리나라의 경주 부근에 있는 동락당이라고 하는 양반 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 오른쪽에 이렇게 개울이 흘러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건물을 옆에다 놓고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팔라디오의 빌라 로톤다가 서양 건축을 아마도 대변하는 만큼의 대표적인 건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은 주택이에요. 은퇴한 신부가 살기 위해서 지은 주택인데, 가운데에 동그란 지붕, 동그란 도움을 한 그러한 원형 평면을 갖는 공간이 가운데 있고, 그 바깥에 정사각형의 평면이 원형 평면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방들이 있어 가지고서 방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 방도 대칭으로 배치가 되어 가지고서 기하학적으로 잘려지는 그러한 두부 모양으로 똑같은 공간 안에 방들을 집어넣습니다. 침실도 좀 넣고 이렇게. 그리고는 네 면에다가 여기 사진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입구, 그러한 포르치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인데, 이거를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뭐 습관적으로 한 문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처음 오는 사람은 네 면이 똑같으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헷갈리게 생겨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원이라든지 정사각형이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보는데, 그거는 일종의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사람의 관념이에요. 그걸 제가 관념이라고 불렀고, 서양의 건축은 그러한 관념을 건축화하려고 애를 썼고, 관념을 잘 표현하는 거가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법칙과 기하학적인 형상, 그것을 완전한 형태로서 건축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마는, 사실은 사람이 먹고 자고 하는데 그러한 관념이 그렇게 사람의 생활을 붙어 다니면서 꼭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관념에 대해서
상황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그 양반주택을 보면은 안채가 있고 뭐 사랑채가 있고 대문이 있거나 행랑채가 있거나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만은 그 배치 계획 자체는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따라서 다 달라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렇게 개울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대문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이 오른쪽에다가 사랑채를 놓고 그 사랑채 뒤에다가 정자를 놓고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기거하면서 개울을 바라보고 뭐 쉬고 시를 읊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대신에 여자들이 왼쪽에 안채에서 살림을 꾸리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한 식으로 집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 적응을 한다 그럴까? 주어진 상황에 반응을 한다 그럴까?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어떻게 적응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이 건축으로 드러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적응 방식을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사람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관념보다도 중요하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목적과 방향을 굉장히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꼽았었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형태라는 말하고 자리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고 형태 쪽에다가는 그 라임 대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의 정면 사진을 집어넣었고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종묘의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형태라고 하는 거는요, 서양 건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왜냐하면 서양 건축사가 시대마다 형태가 달라져요. 그걸 우리가 양식이라고 불러서 서양 건축사는 양식의 변화 과정으로 건축의 역사를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형태가 그 건물의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고딕성당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만 그 형태로서 서양의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건축의 그 어떤 그 의미를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종묘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 종묘는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가운데 아주 커다란 마당밖에 없어요. 마당이라고 하는 게 그냥 빈 자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다가 거대한 이러한 물체를 세워가지고 그 형태로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했을 적에 동양 사람들은 가운데에 넓은 자리를 그냥 빈 마당으로 남겨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담장은 그 빈 마당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동양의 건축은요, 여러분들이 뭐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밑에 석조 기단이 있고 가운데 부분에 목조 몸통이 있고 위에는 기와 지붕이 있는 이러한 그 형태의 구성 방식이 사실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종류의 건물이건 막론하고 형태적인 구성 방식이 비슷해요. 비슷하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태 자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리를 만드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자리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티피컬하게 마당 구성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만 또는 배치가 다양해지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리하고 사람이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묘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넓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그 느낌을 심어줍니다. 아주 고요하고 엄숙하면서 그 외국의 건축가들 중에 우리나라의 종묘를 와서 보고서 그렇게 감동을 받는 건축가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프랭겔이라고 하는 사무실을 미국에 가서 한번 가봤더니 이 종묘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사무실에. 가령 일본의 안도 다다오 같은 건축가는 한국에 오면은 꼭 종묘를 가서 본다고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빈 자리인데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건축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사실 여러분들이 서양에 가보면은 서양의 그 왕이 앉는 자리는 아주 근사하고 화려하게 푹신한 의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경복궁 같은 데를 가도 그것이 의자라기보다도 그냥 바닥이 평평하고 딱딱한 나무 바닥이에요. 일종의 그 왕이 앉는 곳도 하나의 자리 개념으로 보아주셔야 될 겁니다. 푹신하고 그 화려한 의자가 아니고, 문제는 우리는요, 그 형태에 대해서 자리라고 하는 것에 갖는 의미와 그것이 건축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지 건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끄집어내고 싶은 제목은 눈으로 본다는 의미의 시각에 대해서 감흥이라는 한자를 제가 써 넣었습니다. 그거는 건축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왼쪽에는 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사진과 오른쪽에는 창덕궁 안에 있는 연경당의 마당을 집어넣습니다. 이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금 이 앞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프로필라야라고 하는 그 입구 부분을 쭉 걸어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기둥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돌아서면은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이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대웅전이다 뭐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면 앞에 이렇게 마주하게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파르테논 신전은 여기에 이렇게 딱 마지막 기둥을 돌아서면은 집이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요. 왜 그렇게 앉혔을까?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그 위치에서 그 앵글로 바라볼 때가 제일 비례가 좋고 가장 잘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전체의 형태를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게끔 앉히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건축은요, 시각 효과가 중요해요. 그리고 보았을 적에 얻는 시각적인 감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망 효과가 중요해요. 서양 사람들이 비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따가 비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게 눈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눈으로 보는 효과를 건축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연경당 사진을 넣었는데요. 연경당도 눈으로 보는 거가 틀림없이 개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비어 있는데 이 마당에서 사실 눈으로 봐야 하는 대상물이 두드러지게 뾰족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빈 마당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동물 중에 눈이 없는 동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렁이 같은 동물은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렁이도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지렁이는 이렇게 땅에다가 굴을 파고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렁이는 눈이 없어도 자기 집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어느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기능을 포함을 하는데 눈도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감관 기능이거든요. 건축의 경험은 눈을 포함한 몸 전체의 그 느낌이 더 먼저다 하는 겁니다. 제가 감응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렇게 가면은 그 자리에서 보이는 거를 보고 내가 보는 것 말고도 내 몸이 갖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감, 그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 그것을 응한다고 그러면은 그 감과 그거가 건축 경험의 더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지만 눈으로 보는 효과를 위주로 한 건축과는 다른 건축이죠. 그래서 그러한 몸과 그 자리 또는 환경 사이의 감과 이것을 건축의 중요한 경험의 방식으로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집들이 되게 그러한 마당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마당이라는 게 항상 똑같지 않고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한 마당마다의 감흥의 느낌이 다른데 그 감흥의 질과 변화가 건축에서의 중요한 경험의 자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 효과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감흥 효과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성격이 있으니까 시각과 감흥을 그렇게 감흥 안에 시각이 포함되는 개념에서 이해하면 될 거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로 제가 한쪽에 공간이라고 쓰고 또 한쪽에 시공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다가는 독일의 쾰른 대성당의 내부 공간의 사진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공 쪽에는 해인사라고 하는 그 합천의 사찰의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아까 어느 분이 유럽에 가가지고서 유럽의 건축물을 보았던 경험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여러분들이 서양 건축을 가서 보시면은 대부분이 공간적인 구축물이에요. 공간적인 구축물. 그게 아주 크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화려하고 그러한 그 경험을 공간을 통해서 사람에게 주려고 그럽니다. 서양 건축은 공간을 축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오른쪽에다가 시자를 붙여가지고 시공이라는 말을 쓴 거는요. 여러분들이 해인사를 가시면은 뭐 대부분의 사찰이 다 비슷합니다만은 산길을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제일 조그만 일주문입니다. 근데 그 일주문을 지나가면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큰 천왕문을 만나요. 그리고 일주문에서 천왕문 사이도 이렇게 나무로 빽빽하게 인 그 사이를 이렇게 쭉 걸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해인사의 경우는 천왕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 해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국왕루라고 하는 누각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 누각의 오른쪽을 돌아서 위로 올라갑니다만 전에는 그 한쪽 끝에 있는 그 누각의 밑을 통해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누각을 지나서 올라가면은 마당이 나오고 그 뒤에 대웅전이 있고 거기에 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웅전을 돌아서 뒤로 가면은 그 판전이라고 하는 장경판을 보관한 건물이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맨 처음에 일주문을 지날 때부터 맨 마지막에 판전에 도달을 할 때까지, 그 다음에는 다시 거꾸로 판전에서부터 뒤로 돌아가지고서 빠꾸해서 다시 일주문을 통해 가지고서 사찰 바깥으로 나갈 때까지 그 과정이 공간을 위주로 디자인된 결과가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을 따라서 공간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디자인을 합니다. 시간의 축에 따른 공간의 변화를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의 변화가 만드는 어떤 이야기, 그거를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효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종의 시간 건축이라 그럴까 아니면 시공 건축이라 그럴까, 이거는 건물 단위의 표현이 아니고 시공적인 흐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가 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예를 사찰로 들었습니다마는 뭐 아까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동락탑 같은 주택도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을 거쳐서 대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행랑마당을 지나서 다시 중문을 지나서 안채로 가든 사랑채로 가고 사랑채에서 다시 그 뒤에 가서 무슨 정자로 가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건축이 어떤 건물 단위의 공간적인 구축물이라고 할 적에 우리의 건축이 그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적인 변화 과정을 시간을 축으로 해서 엮어내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7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비례와 기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례 쪽에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 인체 비례를 집어넣고 오른쪽에다가는 우리나라 민화 중에 금강산도가 있는데 그 금강산도의 한 부분에 산속에 이렇게 사찰을 그림으로 그린 그러한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건축의 이론을 공부를 해보면요, 서양 건축의 이론 중에 제일 중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비례 이론이에요. 비례. 비례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물 중에 인간이 제일 아름답다. 근데 인간이 왜 아름다울까? 인간의 몸의 비례가, 수치 비례가 가장 적절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문화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철칙처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체의 비례를 수치화해가지고 그것을 건축에다 적용하고 뭐 다른 데도 적용하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서 아름답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에 관한 이론을 서양 건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진실이고 또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수리적인 법칙을 갖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수리 법칙적인 것과 창조 신화를 결합해서 거기다가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해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이거가 서양 건축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근대에서도 비례 이론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건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비례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들이 전부 다 비례에 맞게 자라는 나무 봤어요? 그렇게 비례에 맞는 나무는 없어요. 바위들이 많은데 바위가 비례에 맞게 생긴 바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바위는 없거든요. 그러나 나무도 아름답고 바위도 아름답고 산도 아름다워요. 동양에서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을까?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면은 대개 그 옛날에 화가들이
그림에 대한 이론을 만들 때 그림의 이론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를 보면 되는데, 동양 사람들이 그림에 대한 이론으로서 가장 많이 들먹거리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사역이라고 하는 육조시대의 중국의 화가가 그림을 품평하는 기준을 만들면서 맨 앞에다가 기운생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기운이 여기에 써 있는 한문 기운인데, 그 기운은 힘이 좋다라고 하는 기운이 아니고 어떤 기의 운율적인 표현이라 그럴까, 그런 리듬감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아름다움하고 관계가 될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대상과의 사이에서 어떤 생명적인 교감 같은 거가 아름다운 거다. 마치 이제 어머니가 갓난 애를 안고 있으면은 그 아이와 엄마 사이에 생명적인 교감이 아름다움을 준다. 사람이 나무 한 그루 앞에 서 있을 때도 그렇고 집 안에 살 때도 그렇고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감정, 살아있는 그 기운적인 교감,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 그거는 아까 제가 서양에서 예를 들은 비례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율적인 생동감이다. 어떤 기운이 살아있는 느낌이다. 그림도 그런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기운을 사는 거니까, 하루 종일 살고 1년을 살고 일생을 사는 거니까 그림보다도 그 기운의 생동감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운적인 감흥이 미의 원천이다. 여러분들 이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산을 그렸는데 그 산이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산도 저러한 기운적인 자기의 내면 세계를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사찰이 있으면은 그 주변의 산들과 사찰 사이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교감 관계, 그러한 것을 통해서 건축도 아름다워진다. 자, 제가 9번째로 여기다가 쓴 거는 하나는 창조고 또 하나는 생성입니다. 그리고 창조 쪽에다가는 그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는 모습을 그렸고, 오른쪽에다가는 추사가 그린 서화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이 하나님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컴파스예요. 컴파스라는 게 이렇게 재는 거 아니에요. 뭐 원을 그리거나. 그 말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종의 수학자거든요. 수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식의 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서양의 우주 발생론이라고 하는 게 창조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창조는 수학적인 원리에 의한 설계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건축도 사람이 창조를 하는 거다. 인간이 건축을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자가 되고 건축이 피조물이 되는데, 그거는 인간이 건물 바깥에서 창조하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건물이라고 하는 피조물을 객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한쪽에서 한쪽을 향하는 일방향적인 그러한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생성이라는 말을 쓴 거는요, 제가 맨 앞에 자아와 자연 얘기를 할 때 그 자연이라는 게 한문으로 쓰면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는
누구가 그거를 창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축을 만든다. 그거는 사람이 창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적인 창조와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집을 지어도 그 사람은 없는 거를 설계해서 만들어낸다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자연의 질서가 자기 스스로 변화하는 과정 안에 사람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집이 있게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협동적인 거라 그럴까? 협동적인 창조라 그럴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스스로 변화하는 흐름과 내가 만드는 건축이 상충되지 않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그것이 같은 생명적인 기운을 공유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하면은 창조라고 하는 거는 창조하는 사람만이 자율적인 주체고 모든 만들어지는 물건은 그 자율적인 주체에 의해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타율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생성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율성을 공유한다는 말이 돼요. 여기 지금 추사에 글씨가 있고 그림이 있죠. 근데 이런 종류의 동양화나 서예는요, 그 만드는 과정과 결과가 일체가 돼요. 말하자면 과정 자체가 결과가 돼요. 서예라는 게 그렇잖아요. 서예라는 게 똑같은 글씨를 두 번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생성 과정이 그대로 생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칙적인 설계가 아니고 자생하고 자율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러한 성격을 갖게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그 창조와 생성의 차이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양의 건축은 서양과 같은 창조의 결과로 받아들이면은 생성적인 가치가 빠져요. 그러한 자율적인 가치가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양 건축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번째로 집어넣은 것은 하나는 기계고 또 하나는 생명이라는 말이고 기계에다가는 그 유럽의 산업혁명 때 방직 기계 그림을 집어넣었고 생명에는 그 태에 있는 태아를 사진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대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자연을 수학화하는 거예요. 자연을 수학화해가지고서 그 수학적인 법칙을 기계를 만드는 데 활용을 합니다. 그 수학이 물리학을 만들고 물리학이 기계를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근대 기계 문명이 성립이 되는데 근대 사회를 주름잡았던 세계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기계론적인 세계관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게 마치 시계가 똑딱똑딱 하면서 시간을 맞추어 주듯이 이 세계라는 게 그렇게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그러한 그 체계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그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근대 건축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기계가 가장 상업화되기 시작할 때 근대 건축이 생겨요. 그래서 기계 모델이 근대 건축의 모델이 됩니다. 기계적인 기능을 건축에도 수용하려고 그러고 기계적인 미학을 건축에서 받아들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계와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른 기계 모델의 건축을 가르치고 있고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제가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오른쪽에 쭉 번호들을 나열해 왔던 이 전체가 생명을 기반으로 한 이해의 항목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건축을 포함해서 우주 자연을 어떤 생명 질서에 의한 생명 현상들로 바라보고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계주의가 기계적인 그 세계관이 근대에 확산되어 가지고 그것이 생명적인 질서를 위협을 하죠. 그게 우리의 환경 문제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가 될 때까지는 이 생명 질서가 기계적인 변화를 그냥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선이 넘으면은 더 이상 받아들이다가는 생명 질서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 질서가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늦어버리면은 그것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면은 거꾸로 사람이 생존이 안 되고 지구 생명체가 자기 유지를 못하니까요. 그게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문제고, 앞으로의 세계가 지속 가능할까? 아니면은 끝난다고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도 답을 끄집어내지를 못하지만은 위험한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계적인 세계가 생명 질서 안에 받아들여질 때에 사실은 생명 질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생명 질서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기계가 운영이 되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서양 사람들의 세계관은 기계 이외에 생명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중을 안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은 기계 질서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돌아가 있어서 그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을 하는데, 건축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지금까지 오른쪽에 있는 10개의 항목이 상당 부분 기계론적인 건축,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른쪽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은 그러한 유기체적인 세계관과 생명적인 세계 이해를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기능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이 그 환경의 생명과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교감을 하고 감응을 하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종의 생명 현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거주를 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지 생명 현상으로 받아들이는지의 차이가 동서양 건축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10번째 얘기로 끄집어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세계관 얘기를 했고 지금은 건축관 얘기를 했고 동서양의 차이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건축은 건축관이라고 하는 접시 위에 있고 건축관은 세계관이라는 접시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관통하는 동서양의 어떤 정신적인 입장이 있다면은 저는 지금 여기까지는 세계관과 건축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요약하는 방법이 있을까? 몇 가지 말로 그 대변을 해본다면은요, 두 개의 세계를 설정해 놓고 하나가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설정이 되더라도 그 두 개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가의 차이, 그것을 하나로 한다면은
두 번째는 이 세상에는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구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욕심내야 된다. 그것이 건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과 그러한 실체가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대상물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 질서가 더 본래적인 거다. 그것이 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한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무슨 비례 얘기도 하고 수학적인 얘기, 관념 같은 얘기를 했는데 세계라고 하는 것이 법칙적인 원리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 그거는 법칙적인 원리만이 아니고 스스로 변화하는 어떤 자율적인 질서 그리고 생성적인 질서 그것이 더 본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건축도 그렇고 무슨 기계도 그렇고 어떤 개체의 독립성이 중요하냐 그래서 그 개체의 표현 가치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개체와 전체는 하나로 합일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합일되는 통일성이 더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 효율성 그리고 기계적인 기능 충족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어떤 생명적인 세계로 보고 생명적인 기운이 몸을 통해서 감응을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5개를 나열해 보고 이 두 가지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은 이게 사실은 따로따로 5개의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로 통하는 얘기들인데 거기다가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은 하나는 기계적인 이해 방식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는 유기적인 이해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접시를 보여드렸고 이 접시에서 근대 이후에 동양이 자기를 위축시켜 가지고 서양의 틀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아까 생명 얘기와 생성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기계적인 운용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생명적인 질서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은 지금의 우리가 맡고 있는 환경 문제가 더 잘 조율이 되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은 그 얘기를 2500년 전에 무슨 그 도교적인 생각을 했던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들이 2500년 전에 그것을 경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대는 반대로 서양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단위가 기계적인 효용성이 나쁜 거가 아니고 좋은 거고 그것이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 거는 사실인데 그것이 늦었더라도 이제라도 그것이 생명적인 질서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자리 잡지 않으면은 인류의 미래가 보장되기 어려울 거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의 문명적인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제가 이 그림까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다음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는데 서양 문명은 자기네들이 가던 방향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 스스로 자기네 문명이 20세기까지는 근대적인 기여를 잘 할 수 있었고 기계 문명이 그 효력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가도 좋은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부터 회의가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세기 이후에 전통적으로 흘러오던 2000년의 방향을 꺾어가지고서 우리는 서양을 따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100년간의 근대화 기간을 지났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서 가지고서 우리가
근대화 과정이 이제는 끝났거나 뭐 거의 끝을 통과하고 있거나 그러한 단계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마도 반 이상 서양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서양적인 사고와 서양적인 세계관을 우리 자신이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근대화 과정을 지금까지 거친 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와서 다시 우리의 동양적인 전통으로 빠꾸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역사와 사회가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서양을 쫓아가는 일을 앞으로도 할 거냐? 그것도 답이 아니거든요.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도 이제는 느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나서 아마도 우리들이 2000년에 우리의 전통사회가 우리에게 주었던 유기적인 세계관을 우리 안에 갖고 있고 또 20세기를 거치면서 서양의 기계적인 세계관을 배워서 우리 안에 흡수해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갖게 되었는데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문화하고의 차이가 변화의 자극을 초래하니까. 지금 21세기에 와서 동양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숙제는 우리가 갖고 있던 것과 다른 문명을 만난 것과 그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숙제일 거예요. 그것이 성공을 하면은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양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든가 하면은 우리는 서양의 아류로 남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계를 봐도 알겠지만서도 지금 동아시아와 같은 우리 같은 아시아 문명 말고 다른 그 문명이 서양의 문화를 대체하거나 대안적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데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이슬람이나 인도만 해도 서구적인 영향관계를 옛날서부터 주고받고 지내온 동네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과 유사성이 잘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동아시아의 경우가 유독 지구에서 서양의 반대편 끝에 위치해서 2000년을 격리되어서 살아오면서 동아시아 사람들만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그러한 고유한 세계관을 갖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차별성이 소중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온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추운 날씨와 더운 여름을 1년에 반복을 해서 살면서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온돌과 마루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바닥 구조를 다르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그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 겨울에 불을 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온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온돌과 마루라고 하는 이러한 시행이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동아시아의 건축관과 세계관의 큰 흐름 안에서 부분적인 해결 방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온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건축관과 세계관적인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온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온돌에 관한 테크니컬하고 그런 거는 많이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온돌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에서 건축관 그리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 구조에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온돌의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다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사용이 될 때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동서양을 우리가 품에 안았을 적에
우리가 어떠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인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의 문화가 전 세계를 획일화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문화적인 재앙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문화는 항상 두 개 이상이 있어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고 제3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근대 20세기는 서구적인 세계관이 획일적으로 보편화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의 문명만큼 제3의 대안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세계관적인 고유성을 갖는 동네가 따로 없으면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온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건축적인 현상의 한 부분으로서 끼워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를 하면서 동서양의 세계관과 건축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배경적인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온도를 포함해서 우리 전통 건축이 갖는 정신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배경적인 생각을 갖고 온도를 그 안에 끼워 맞추는 방법으로 어떤 앞으로의 길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